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이는 제16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7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연구 성과와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이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2014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고 2012년에는 독일 미넨에서 열렸는데 이번 16차 대회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경합국인 핀란드, 네덜란드를 제치고 서울 대회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내년부터 기본소득 실험이 예정된 핀란드의 얀 오토 안데르손,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이론가 필립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을 열렬히 지지하는 독일 연방의원 카티아 키핑, 1970년대 캐나다 민컨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건강에도 좋다는 걸 분석한 에블린 포르제,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제파니아 카미타 나미비아 장관 등 내노라하는 전세계 인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콘서트, 영화제, 퍼포먼스 등 2016년 기본소득 주간 행사가 펼쳐지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 본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bien2016.org.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예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의 CEO, 감사, 사회이사 등에 대한 인사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고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라인에 없을 법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사실상 결정해버리고 네가 결제만 해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이 사람네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는 그냥 핫바지 내지는 허수아비였고 자기의 결정이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을 봐서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전혀 관계없이 그냥 4조 2천억 원 대우 조선에다가 지원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이 양반 입장에서는 영전되고 나서 실제 이제 금융권에 돌아갈 일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용감한 내부자 고발이긴 한데. 전에 말했던 AIIB 부총재에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부총재로 가 있는 입장이라 만일 자기가 거쳐왔던 산업은행 쪽 안에서 뭐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는 거를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은 아예 이건 정부가 잘못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턴 거다라고 일종의 자기 책임을 털기 위한 일종의 내부 고발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쉽게 꺼낼 수 없는 상대들을 꺼냈고 또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자들이 나한테 그런 어떤 부정 청탁 내지는 부정한 처리를 지시했다라고 이름까지 까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지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여수야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당시의 근거자를 지금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배분되고, 그리고 그 돈이 대우로 다 갔느냐? 아닙니다. 제가 정치 자금을 흘렀을 그렇죠. 매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돈에 대한 모두 돈을 다시 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대출 좀 해줘 또는 뭐 지원 좀 해줘 그러면 은행이 그 상황 재무 상태 같은 걸 뭔가 이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용 금융위원장, 진흥섭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해놓고 산업은행장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네가 결제 도장만 찍어.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이게요, 지난 해에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은행장이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 무슨 자동차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물론 그걸 만나게끔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론인인데 어쨌든 이렇게 부당하게 전혀 감이 안 되는 거인데 그 은행에서 이 대기업으로 대출을 해줘. 대출을 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정치 자금 거기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선 후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이 중간에 봐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은행 돈이 네 돈도 내 돈도 아니고 금고처럼 쓰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폭로를 뭐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이병헌이 손을 잘리네 어쩌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기 부채 비율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53%고 산업은행이 22%인데 요게 질이 달라요.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대우조선이 수주한 선박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금은 보통 2%에서 5% 받으니까 나머지 95%에 대해서 선박을 인도할 때까지 필요한 제조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만들지도 않은 선박값, 그러니까 납품도 하기 전에 선박값을 대부분 선결제로 땡겨줘 버리는 거야, 수출입은행은.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미 돈은 다 땡겨 썼기 때문에 대우조선 자체는 남는 돈이 없는 돈이지. 근데 이걸 외상으로 갖다 쓰는 돈이라서 펑펑 갖다 조지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은행인 경우에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운영자금이 딸린다든지 인건비가 밀린다든지 손실을 입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빵꾸 나는 돈들을 수시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건 찔러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식적인 그 대출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선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줬다고 치면 나중에 이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이 불안해지거나 어떠한 형태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오다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정의 돈들을 그냥 찔러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특별한 목적이나 회계에 대한 어떤 구분 없이 자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기금 지원기금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시키는 대로 돈을 찔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몫에 대해서 얘들이 분명하게 3분의 1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금융당국 3분의 1, 청와대가 3분의 1. 그러면 결국은 금융 관련된 마피아들하고 청와대 관련된 애들이 그 대출금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빼먹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비리야. 이거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 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새날 거위의 꿈 힐링 베개 출시 기념 6월 30일까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새날이라고 쓰시면 나노 토르말린 수제 비누를 드립니다. 꿈랜드.com 055-533-9088 쇼앤 침대에서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봤어? 잠을 잘 자야 큰일을 하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청와대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게 김영삼 정권 때 경제 관련한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 같은 것이 이렇게 관료화되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공식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바사바 하는 정도가 돼버렸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공식 라인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인의 뭐네 지금 누르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도 실제로 법정 관리 들어가 버리면 나라 경제 엉망으로 망가지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 세금 막 때려갔다가 붓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 왔던 거잖아요. 이 정권 안에서 이게 비리로 터져버리면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있는 실제 지금 책임자들과 이걸 빼먹은 놈들이 꼬리가 잡히니까 일단 요걸 최대한 안 터지게 질질 끌고 가려고 의도한 거지. 아니 근데 정말 영화가 실제를 못 따라간다는 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내부자들 그 영화에서는요. 재벌한테 3천억 원을 불법 대출하는 거예요. 정치권 로비로 해서 은행이 재벌한테 3천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그중에 300억 원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조 단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에서 지금 10%가 정치 자금으로 이 영화에서 4천억이다. 4천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에서 우리가 그건 거의 영화잖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빠이 정말 상상력을 튀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겨우 3천억 수준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거는 4조 2천억 원 규모를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과연 정치권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지난 8년 정권 연결돼 있는 쥐닥 정권 연결돼 있는 동안에 수출입은행 같은 50조 원 이상의 부채가 순수한 자본 부채가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부실 대출이.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50조 원 이상 그리고 산업은행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돈 이상을 이미 조선업계에 물려갖고 있는 거야. 물론 그건 배를 만들어서 갚으면 그 배값으로 해갖고 퉁쳐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10대 중에 8대가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앞바다에 둥둥 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3대 그 조선소를 포함한 5대 조선소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조선 업계가 지고 있는 총 부채가 120조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5개 조선사가 120조 원이라고 하는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대출을 갖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실합니다 하고 들어 눕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발권을 하겠다잖아. 아니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날 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친박들의 호주머니 챙기기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면 일부 대승적 돈으로 쓰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직접적 혈세를 친박들의 용돈을 챙겼다. 그러니까 이 친박들이 세금을 왕창 뜯어갔다. 세금 처먹는 벌레다. 이런 개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실제로 이 내막이 지금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거는 검은 돈으로 거의 다 대부분 흘러갔을 그렇죠. 상황이 크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친박들 용돈 챙겼다고까지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이재명 시장한테 1,700 또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펑펑 혈세를 갖다 주고 지들 용돈 뒤로 다 챙겨 쓰고 그러고 나서 국가 돈 없다고 빚은 급증하고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들이 용돈 다 챙기고 이재명 씨한테 1,700 뜯어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정부입니까?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리 나눠먹기가 3분의 1씩이라고 했잖아. 예. 산업은행에요. 예. 계열사가 118곳이래요. 예. 엄청나네. 근데 그중에 최고 경영자, 감사, 사회이사 등 굵직한 자리가 1,000곳이 넘는데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또 하는 거야. 그렇죠. 다 그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결국은 계열사라고 말하는 게 빚잔치한 대기업들을 법정 관리 안 하고 그렇죠. 산업은행 빚으로 끌어안아갖고 마치 나라 기업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우도 그런 셈이지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들 쳐 드시고 지금 IMF 같은 게 안 터지게 꾹꾹 눌러놓고는 있고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 사상 최저. 지난해 6월 달에 1.7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1.50%에서 지금 0.2포인트 또 내렸어요. 그래서 0.25%로 전격 인하를 해서 국민들만 쥐어 짜고 있는 상태니까 대출을 더 받아라 이거지. 네. 쓸 돈 없으니까.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지금. 0.2, 그러니까 1.25%.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에서는 그 3천억 불법 대출 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자였던 사람이 낙마하게 되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도 사실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4조 2천억 원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일종의 내부자로서 지금 내부자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영화에서는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원래 국민들이라는 거는 개돼지와 같아서 하루 이틀 짖다 보면 끝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영화보다 지금 10배 이상이 큰 지금 게이트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으로 10% 정도가 10%인지 뭐 얼마인지 그것이 흘러 들어간 것이 굉장히 짐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가만히 있으면 개돼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청문회 깜이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아먹은 건 박근혜고요. 그 박근혜의 오다를 받아서 최경환이잖아요. 최경환이 지금 선거 기점으로 해서 물러났고 거기에 유일호가 지금 경제부총리로 들어앉아 있지만 사실은 최경환의 아바타 정도 느낌밖에 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최경환 초이노믹스네 뭐 이런 개소리 해가면서 박근혜 정부 몇 년 헤쳐드셨는데 결국에는 사적으로 뭔가를 챙겨주고 경제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은 절대 없는 상태로 경제는 계속 말아먹고 우리나라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나서 지금 정권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어 중에서도 코어는 최경환 아니겠어요? 네. 최경환이 지금 뭐 자기 지역구에 뭐 얼마 100메가더 갖다 준 건 돈도 아니야. 개인적으로 뭘 얼마나 헤쳐먹었는지가 최경환은 이명박 비리에도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자원 외교 같은 거에 걸려있단 말이야. 최경환을 우리가 왜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참여연대에서는 최경환 운전기사 정탁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양심 선언했던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공공한 이슈에 처해져 버린 상황.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중에 한 명은 딱 최경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홍기택이 산업은행에 당시 조선해양 지원금과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서 비리를 이제 폭로한 것이 과연 그럼 홍기택이 국민을 위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궁지에 몰리고 산업은행이 지금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거 산업은행장의 출신으로서 보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금융마피아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택도. 그렇죠. 그때는 씨발 존나게 쳐퍼먹고 지도 받을 만큼 연봉 다 쳐 받아먹고. 떡거물이 좀 있었겠지. 떡거물 좀 다 쳐먹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권력에서부터 산업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폭로지 사실상 현 정부를 타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터뜨리고 나서 현 정부의 실세들 너 왜 그래 새끼야 전화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협상 카드입니다. 이게 산업은행을 살리기 위한. 이런 개같은 지들만의 카르텔에서 놀아나고 그리고 국민들은 어디로 가냐. 그럼 국민의 세금이 덜 축나느냐? 아니다. 홍기택의 폭로가 사실을 조금은 밝혀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종합적인 구조를 혁신해서 국민을 위한 산업은행으로
변신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미님 얘기했듯이 수백 배 커진 그 영화보다 수백 배 커진 이 엄청난 게이트를 야권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일벌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드시 이 진실을 야권이 밝혀서 여기에 관해서 친박들한테 들어간 돈 전부 다 회수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여기에 이제 신비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하자면 산업은행은 일반적인 그 개인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으로 해서 대기업이나 이제 국가가 지정받아서 필요로 한 기업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대출하기 때문에 사실 대출 명목이 굉장히 간소합니다. 일반 은행에 비해서. 거래처가 몇 군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금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분식회계 같은, 즉 돈을 빌려다가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조정하는 듯의 분식 회계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첨단 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 지금 홍 은행장이 있을 때부터 이거를 이미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2010년 당시부터 현대라든지 삼성이 5천억에서 2조 원 가까운 적조, 현대적으로 3조 한 2천억 가까운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비투성이었던 대우해양조선은 4,700억의 흑자가 났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그 조선에 대한 경기가 떨어지고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도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대우가 4,700억 이상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회계 관련한 분식회계 관련한 조사를 안 해봤냐 했더니 해봐서 이게 위험 등급으로 볼 수 있는 5등급으로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자기가 정부 때문에 돈을 억지로 밀어줬다는 것까지는 알 수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거는 압력받아서 하는 놈이니까 반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은행장으로서 최소한 감리와 회계에 대한 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건 맞지 않느냐 이거 아니야. 이거는 스스로 똥 묻은 개가 나중에 저 똥은 내가 묻힌 게 아니에요. 내가 싼 똥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바른 놈이 나빠, 싼 놈이 나빠. 지가 똥을 싸놓고 말이야. 대우조선 구조조정 12조를 투입하고 추가로 4조 2천억을 투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6억 2천억이 지금 투입된 16조. 6조 2천억. 조가 돈도 아니야, 엄청나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잔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전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이 사회를? 이건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예요. 이건 자본주의도 아닌 겁니다. 자본주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날 이 사람의 양심선언 비슷한 게 나오던 같은 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산업은행, 수협은행에서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1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라면 대책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10조 원, 1조 원씩을 돈을 내어서 조성한다는데 아까 말한 그게 이제 발권이에요. 그 돈을 뭐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돈 찍어서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동안에 돈 못 찍겠다고 한 거에 대해 물러섰어요. 예, 하느니 물러선 겁니다. 그냥 찍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굴복한 거죠, 박근혜 정부에. 뭐 어디 데려다가 한 방 먹였나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에요. 계속 버텼어요. 못 찍는다고. 이게 지금 뭐 과거로부터 흘러온 무슨 전통이나 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거네. 우리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은에서 10조를 찍으면 내 돈 가치는 얼마나 하락할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 1년 GDP가요, 1조 달러니까 1000조 원 이쪽 저쪽이거든요. 10조 원 찍었으니까 1% 날아갑니다, 일단. 네. 계산상으로 확실하게. 정확히 이거는 내 돈 1% 빠지는 예, 거야. 빠지는 겁니다. 예, 명확히 내 전 재산이 1%가 빠지는 겁니다. 네. 돈만 빠지는 거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장 원리에도 역행하면서 국민의 세금 혈세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커미션이나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미션의 범위를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4조 2천억 그건 넘어버린 아니 겁니다. 발권력 이야기는요 커미션 수준을 넘어서는 넘어버린 거예요. 겁니다. 예. 이건 그냥 강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공상과학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전체 국민들이 나한테 10원씩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 찌질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게 바로 발권력이에요. 전체 국민들의 재산에 그 1%씩을 내가 삥을 뜯으면 되겠다라는 게 발권력으로 몇 조 이렇게 딱 하면 그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 돼. 국민의 세금은 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 형태로 계속 기업을 망가뜨려 놨잖아. 이게 망가져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갔었고, 그리고 그 타이밍대로 어쳤던 데다가 그 이번에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또 노동자들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조조정이야. 그리고 여기서 방금 나무진이 알려주신 속보, 왜 금리를 0.25% 내렸느냐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0.25%를 내림으로 인해서 시중 안에서 대출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지. 그만큼 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이걸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금리를 내려서 지금 있는 통화 가치가 낮아진 거다. 돈의 유동성이 늘어나므로 이런 개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내려놓고 이미 발권을 진행해서 이 돈을 쏟아붓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못 느끼지만 얼만큼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가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대우조선인의 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헤쳐먹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도덕한 정권은요, 나라를 완전히 갉아먹어버린다는 게 느껴져요. 이 정권은요, 부도덕함을 떠나서 무능한 정권인 겁니다. 여기서 왜 발권력이라고 하는 카드를 집어들었는지 경제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40조 원 이상을 돈을 추가로 쏟아붓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국채 발행을 해서 40조 원을 쏟아 넣는데도 별 효과를 못 봤죠. 부동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그때는 국채를 했는데 왜 이번엔 국채를 못 할까요? 그거는 우리 기업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요, 그 채권은 은행이 사잖아요. 그만큼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안 사요. 그러니까 40조 원을 발행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갖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40조 원 이상의 그 시중 자금들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업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번만 더 여기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다가는 아예 기업들 자체의 이 기업 채권들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어디서 더 이상 돈을 찝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짜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한테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시킬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이걸 민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한 방법인 발권력을 통해서 돈을 풀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요, 10조 원에서 끝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지. 1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100조 원을 찍어서 돌려도요, 사람들은 발표를 안 하면 체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물가가 막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100원 주고 사던 걸 110원, 120원을 줘도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경기도 부진하고 소비가 부진한데? 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이 발권력 때문이라는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그 증세가 나타나면 이게 정부가 대우 살리겠다고 발권한 영향력이 벌써부터 오는구나 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모든 물건을 만드는 우리나라 통상적인 상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치 외국에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 비용만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나쁘고 이상한 방식으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네요. 정말 깝깝하고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한국 사회 붕괴됐으면 좋겠어요. 붕괴돼서 봉기가 일어나서 이들을 강화문에 달아놓고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마음은 편하지만 아니 그래서 다시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2의 건국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악습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홍기택이가 국민을 위해서 양심선언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까발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산업은행이 잘못 없다. 우리 임직원들 잘못 없어. 지금 현 정권이 달라고 한 대로 했어. 우리 잘못 없어. 이거 항변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이재명 시장의 복지 관련한 돈 뺏어가는 거. 주접한 새끼들이죠. 그거 보고 있다가 요거 보고 있으니까. 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인면수심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자기네 당 출신 지자체장이 빚더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열심히 뭔가 아끼고 쫄라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복지 조금 해보겠다니까 그 돈 뺏어가는 놈들이. 이런 짓거리는 국민의 세금 눈먼 짓거리 엄청 해대고 있잖아요. 자격도 없어요. 얘들은 지금 이것은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신이고 어떤 권력을 주는 당사자라면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난 이 최경환이 이 아이를 잡아다 강화문에서 돈으로 뺨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진짜. 돈으로요? 네, 돈으로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근데요, 왜, 최근에 이제 이런 내부 고발에 대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내부자들도 그렇고, 성남 변호사도 그렇고. 근데 그게요,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 고발을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그 안에 이렇게 한 일원으로서 단물 빨 거 빨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그 어떤 미묘한 빡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정말 확 고발을 해버리고야 말겠다. 내가 더 망하더라도 이런 식의 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뭘 참을 수가 없어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 고전적인 서사이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인간들과 비슷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빡침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균열 속에서만 이런 진실이 하나씩 밝혀진다는 거죠. 그렇죠. AIIB 부총재는 우리나라에서 컨트롤 못 하나 보죠? 못하죠. 이미 UN 사무총장과 비슷한 반열에 간 거죠, 뭐. 중국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도 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권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인 거죠. 체감데이? 뭘 체감한다는 뜻인가? 이것은 체중 감량의 준말이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 이거지? 이왕이면 건강하고 멋지게 살지 말입니다. 그럼 쾌청데이는 날씨가 쾌청하다는 뜻인가? 아, 그것은 집을 나올 때 몸이 가벼워져 불면 이것이 쾌청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그게 잘 나온다는 뜻이라 이거지? 아나콘다. 그지? 그냥 푹 튀어나오는 것이지.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이잖아. 토종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네?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지 말입니다. 1588-6452 명인 허브가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체감데이, 쾌청데이는 약이 아닙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명인 힐링푸드에서 6월 7월 여름 다이어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체감 다이어트 쾌청데이 60호 한 박스 구매 시 30호를 추가 증정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중고차 이야기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한글로 중고차이야기.com. 자, 뇌순녀 박근혜님 메일. 안녕하세요. 뇌순녀 박근혜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저자인 삼성전자 파산에도 한국이 사는 길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읽기 좋은 책이더군요. 두껍지도 않고 서술도 참 쉽더군요. 고수는 쉽게 쓴다더니 맞는 말 같아요. 저자인 박상인 교수는 노키아 몰락과 삼성전자 몰락을 비교해서 시나리오를 풀어나갔습니다. 일단 노키아 얘기를 간단히 하면 노키아는 80년대 말 부동산 거품 붕괴와 소련 붕괴로 이미 부도 위기로 몰렸습니다. 당시 대표가 자살하는 비극도 겪었더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며 GSM이 유럽 표준이 되어 재기의 발판을 맞이합니다. 인구 500만의 핀란드 기업이 전 유럽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럽 통합이 제공해주며 사라진 러시아 시장을 대체해 주었습니다. 세계화도 큰 도움을 주었군요. 그래서 핀란드는 1994년부터 외부에서 단일 기업 경제로
불렸더라고요. 노키아의 위치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건드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노키아는 90년대 말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휴대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최강 기업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2007년부터 아문이 드리우죠. 결국은 2013년 휴대폰 부문을 매각하고 맙니다. 몰락하고 만 겁니다. 이 노키아가 삼성전자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둘이 비슷하고 조세 납부 비중도 비슷하고 국내 수출 비중도 비슷하고 그래서 노키아 몰락 당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노키아는 휴대폰 부문 매각 당시 주가가 고점 당시 90% 하락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90% 하락으로 돌려보니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치명타를 입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파산하고 삼성전기, 삼성 SDI가 치명타를 입더군요. 그리고 70% 하락으로 돌려보았더니 그래도 삼성그룹 전체가 파산하는 걸로 나오더군요. 혹자는 삼성은 노키아와 달리 한쪽으로 몰빵한 기업이 아니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10년 전 삼성전자는 확실히 황금 분할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전화 부문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13년 당시 영업이익의 7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출도 나머지 사업부를 다 합친 것보다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더 큽니다. 문제는 다른 사업부와 다른 계열사도 삼성전자의 성장과 함께 연명해왔다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액정 표시 장치가 만약 갤럭시가 완전 몰락하고도 살아남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의 50% 이상이 삼성전자와의 내부 거래입니다. 삼성전기나 삼성 SDI도 갤럭시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나머지 부품을 공급하며 상당한 내부 거래로 살아가는 회사입니다. 갤럭시가 무너지면 이 두 계열사도 파산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사업부 중 그나마 잘 나가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확실한 사업입니다. 잘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비수기에는 막대한 손실을 내는 분야입니다. 여기는 머니게임 분야입니다. 평상시에 현금을 두둑히 비축하고 있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제조 원가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물량 공세로 버텨내야 하는 업종으로 현금 비축이 필수입니다. 저자인 박상인 교수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반도체 사이클상 비수기로 적자를 보는데 갤럭시가 노키아처럼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카산드라적 예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에도 반도체 대폭락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수백억 달러의 적자인데 동남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외환위기로 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 이건희가 매각 대상으로 지정해 팔 곳 알아보라고 한 곳입니다. TV사업부는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사업부로 그냥 삼성의 전통으로 갖고 가는 곳입니다. 결국은 반도체와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붕괴한다면 삼성이 반도체 비수기와 갤럭시 붕괴가 동시에 겹치면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삼성전자는 2013년 매출의 정점에 도달한 후 2014년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당시는 그러려니 했죠. 그러나 다시 2015년에도 2014년보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률에 끼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줄도산이 불가피합니다. 박상인 교수의 시뮬레이션상 실업률이 7.1%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멸적 결론이더군요. 으스스해요.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상호 출자로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대폭락은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엄청난 소실을 입는다는 겁니다. 노키아는 지배구조가 이렇지 않아 무너져도 핀란드가 외환위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비관론자로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붕괴 이후 외환위기를 저는 믿습니다. 삼성전자 붕괴 가능성을 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노키아가 무너지기 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노키아는 중저가 폰의 강점을 갖고 전 세계에 같은 플랫폼으로 휴대폰을 생산해 생산 단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생산성도 대단히 높았죠. 그런데 노키아가 갖고 있는 중저가 폰 분야에 중국과 인도의 로컬 업체가 도전해 그 시장을 뺏어와 노키아의 수익성이 아이폰 등장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여 노키아 경영진이 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휴대폰 분야의 최고 비싼 가격을 자랑하던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죠.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도 고가폰은 아이폰에게 완패하고 중고가 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익의 92%를 애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위로 밀어냈습니다. 과연 삼성이 2014년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의 위상을 중국에서 찾아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죠. LG전자의 2015년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은 0.1%입니다. LG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삼성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중고가 폰에 중국의 도전이 거세요. 이미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고 관건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도 밀려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대만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밀어낸다면 파산은 더 이상은 낭설만은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산은 결국 국가부도로 가리라 봅니다. 한국은 핀란드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비극이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마도 시기는 2017년 이후...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삼성이 일단 1위입니다. 22.2%. 그 다음에 애플 16.8%, 화웨이가 9.3%, 레노버 6.1%, 샤오미 5.8%.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중국계 업체가 지금 3개가 들어있고요. 물론 뭐 3, 4, 5위니까. 그 다음에 LG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2014년에도 1위였는데요. 27.8%. 2015년에도 1위였는데 24.8%. 2016년에도 1위지만 22.2%. 흐름을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국 폰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 중국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여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실제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수익의 92%는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물량 공세를 한다거나 새가 날아든다처럼 뭐 그런 건데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의 위치가 너무 커요. 의존도라고 하는 삼성, 현대 딱 두 회사를 합쳐놓고 보면 우리나라 50%를 가져가 버리는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진짜로 망하면 좀 약간 끔찍한 게 오겠죠. 그 기업만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이 망해버리면 줄도산해버리죠. 관계가 없는 뭐 은행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IMF 기원도 없는 나라에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 많은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생명법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지금 외국에다가 물건 파는 거는 거의 적자 보면서 한국에서만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2015년에 세계에 출하된 스마트폰 대수가요. 12억 9천만 대래요. 그중에 5억 3천만 대, 약 42%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업체들이 대수로는 물론 이제 애플처럼 실속 있게 뭐 돈을 벌어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간 1위가 될 수도 있고요. 노키아하고 삼성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핸드폰 시장의 기억이 좀 나죠.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 벽돌폰. 네, 노키아, 삼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에릭슨. 네. 근데 삼성도요, 어떻게 보면 영됐어요. 영됐죠. 저는 제가 옴니아를 써본 사람 입장에서. 버리는 패를 네.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흑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완전 쓰레기폰이었었거든요. 네. 직접 써보고 그거 나중에 그 보상까지 받았거든요. 현찰로 몇십만 원에 되는 보상까지 해줬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 그 전에 일반 그 스마트폰 이전 시장에서는 삼성폰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삼성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단 딱 들어갔는데 그 옴니아라고 하는 그 이걸로 봤을 때는 삼성 망했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량 공세로 세계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거슬렸나요? 그 물량 공세의 새날과 삼성을 비교하실 때. 셀프 디스도 어느 정도 하셔야죠. 남들이 깔 걸 미리 까버렸어. 피해가 온다. 근데 미리 까서 까지 못하게. 네, 미리 까셨는데 기분은 참. 그러니까 좀 거시기했어. 아직도 그런 댓글이 달려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정말 PD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화웨이 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이소 같은 데서 팔아요. 그 정도. Y 시리즈. 네. 네. 거기 같은 데서 팔아. 공짜 폰, 영원 폰. 선불폰이죠, 그 원래. 아니요, 선불 아닌데도 영원이에요. 그래요? 예, 선불로도 하지만 이건 약정하고 영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화의 품질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주 네. 기본적인 기능, 스마트한 기능이 어느 게 강하냐 이런 건데 아이폰만 쓴 사람은 안드로이드가 왜 안 좋은지를 모르고요. 우리는 삼성 같은 폰이
그리고 안드로이드만 써본 사람은 아이폰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야. 완전 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서로 모르니까 그냥 저들은 저거를 쓰고 있는구나. 그래, 다르구나. 운영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전혀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뭐 패턴 푸는 것부터 아예 너무 생소해요. 사실은 카피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의 카피라고 저는 봐요. iOS의 카피. 코어를 지금 정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 핵심은 아이폰은 폐쇄성에 있고요. 네. 앱이나 마켓이나 특히 이제 앱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하고 기타 앱들이 다 폐쇄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오픈돼 있죠. 그래서 해킹도 쉽고 정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들여다보기도 쉽고 한 시스템이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닥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죠. 예, 네.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는 안티 애플이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애플이라든지 뭐 시리즈를 그냥 그 테스팅 차원에서 early adapter이니까는 그냥 구매해서 보고 던지는 수준이었었어요. 아직도 그러고. 그래서 딱 봐가지고 얘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보지 아직도 애플하고는 맥이든 뭐든 그닥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전화하고 보안 이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손이 가긴 하는데 PC 쪽하고 이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쉽게. 또 우리나라 전산 상황이 iOS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인증을 한다든지 뭐 그럴 할 때 안 그래도 더러운 성질이 이게 한계를 넘고 그러니까는 몇 단계 가기도 전에 이게 그냥 던지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져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옴니아폰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커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그 메일에서도 나오지만 부품 수직 계열화예요. 핵심 부품들을 다 삼성그룹 안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스펙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스마트폰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먹혔어요. 초기에. 그런데 그게 불과 작년 정도부터는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제조업체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삼성도 LG도 화웨이도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뭐 가격대만 판매 가격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고품질 그 스펙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인도가 되든 아프리카가 되든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지금 가장 고스펙의 스마트폰들이 팔리는 게 삼성전자 갤럭시 S7 윗단계의 스펙으로 팔리는 것들이 약 30만 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판매가가 7, 80만 원이죠.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가폰은 10만 원 이하거든요. 몇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아무 약정 없이 그렇죠. 공기계가. 이게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네. 진짜 나중에 미래 폰 중에는 여기는 별 기능 없이 네트워크 접속해서 뭔가 기능을 다 해결하는 네트워크 폰. 또 요즘에 노키아가 활력을 찾으려고 한다는 윈도우 폰. 하다못해 페이스북 폰 뭐 이런 것도 있다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하겠죠. 하겠는데 한 번 익숙해지면요. 거기를 벗어나질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라고 뭔가 이렇게 끄집어 가져왔지만 나중에 깜짝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역사를 확 지나고 나면 그 시대에 뭔가가 결국은 이겼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명할 수밖에 없지. 문제는 삼성은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한국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한국의 삼성 의존도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망해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느냐가 아니라 심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뇌순녀 박근혜 님이 이게 박근혜 씨가 이렇게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게 그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에 처음에 나올 때쯤 제가 해외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나갔었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에서는 거기에서도 그 공짜로 폰은 받고 약정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 똑같은 폰인데 그게 꾸준히 아직도 그런 트렌드로 계속
가는 거 보면은 돈은 여기서 벌고 투자는 나가서 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갤럭시폰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통신사에 들어가서 약정 없이 통신사 폰만 공기계로 사도 세금 다 내고 운송비를 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삼성이 아이폰을 못 이기는 거지, 보안 문제라든지. 휴대폰을 못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잘 만들어요. 제 생각에는 저평가된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LG라고 생각해요. LG 스마트폰 써보면요, 삼성보다 훨씬 더 좋던데. 제 경험상 그래요. LG는 사용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LG 약간 바 비슷해요. 네. LG를 좋아하는데 LG는 나쁜 놈들이에요. 왜요? 홍보팀을 다 잘라버려요. LG는 마케팅의 문제라고 네. 확신합니다. 네, 확신해요. 홍보팀에 다 잘라버리고 새로 마차 같은 분들을, 신선한 분들을 수혈하지 않으면 LG는 더 이상 안 돼요. LG가 마케팅을 잘해야 됐는데 언제부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예, 아예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예. 거기야말로 감성을 간질간질 해주고 거기를 잘 이끌어주면서 그걸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냥 사가라. 사고 싶으면 사. 그냥 업계 2위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엄청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뒤집힌다는 걸 알았어. 너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에다가 쏟아붓느니 이 정도 유지하겠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겠다. 이런 정도 전략인 것 같은데 핸드폰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과 LG를 비교해서 LG가 삼성보다 나쁘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느낌들이 갖고 있는 성능이나 기능도 저는 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이 좋은 메일 내용을 우리가 지금 덧붙이는 코멘트가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자, 다음 메일로 갈게요. 진실은 오직 하나님 메일. 오랜만이죠.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냈으니 거의 1년 만이군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급하게 보냅니다. 예, 이분 메일에서 강남역과 파리에서 어떤 사건이나 테러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서로 비교를 해놓은 일단 문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마차님이 한국어를 읽고 명종님이 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극명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파리에서 미친놈이 테러범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흉기로 죽였습니다. 총으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공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슬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성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던 이슬람인들은 겁먹었습니다. 남성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쿠란은 살인을 금지한다고 외쳤습니다. 남성들은 모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 외칩니다. 보수성이 극대화된 프랑스는 선거 결과 극우당이 선전합니다. 프랑스 테러 사건과 이번 일의 싱크로율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맥락에선 같다고 봅니다. 진미님이 얘기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러고 나서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요. 그럴 수 있겠구나. 진미님이 페미니스트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발언이라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럴 수 있겠구나. 어마어마한 비놀리는 애교로 넘깁니다. 겁먹은 여성. 남성들의 반응 역시 본능적인 반응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된 에피소드의 문제는 겁먹은 여성과 겁먹은 남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에피소드 자체의 문제라 느꼈습니다. 책임 PD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첫째, 허구헌날 언론이 문제라고 하면서 수준 낮은 언론에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푸른 나무 역시 PD가 아닌 남성이었다. 괜히 잘못한 것 없이 주눅 들어있는 남성.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뭉치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커질수록 이성은 사라져가고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그 본능적인 분노가 약자를 향하면 그걸 파시즘이라고 하죠. 분노가 용기를 얻어 권력을 향하게 되면 혁명이 되겠죠. 프랑스가 1차 투표에서 극우당을 선택했다가 2차에서 이성을 찾고 극우당을 밀어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고 사람. 이것이 아닐까요? 조만간 어마어마한 분량의 1년여간의 사유의 결과물을 투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진지한 한 사발 들이붓고 갑니다. 자, 책임 PD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 방송을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진미님한테 설득당한 일종의 논리적으로 제압당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남성들을 다 욕하지 마라. 남성들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그 내용의 편집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일부러 상당히 다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핵심을 짚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논리로 들이대니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덮이더라는 거예요. 진미님의 논리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100명이라는 남성들 중에 1명 정도가 그렇게 하는 퍼센테이지라고 할지라도 그 99명의 사람들이 이 한 명을 위해서 양보를 해줘야만 이 사회적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에 제가 설득당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PD가 가진 남성이었다. 괜히 잘못한 것 없이 주눅 들어있는 남성. 여기서는 이제 그 사건의 어떤 프레임으로 뭐랄까 피해를 당하지 않을 남성이기 때문에 주눅 들어있다기보다는 같은 남성으로서 미안한 그 감정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어요. 뭐 주눅 들어있다기보다는 이런 걸로 내가 왜 주눅이 드나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꺼낼 건데요. 여성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성 자체를 너무 약자는 성 없는 약자잖아요. 이게 약자는 그냥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성이든 여자 성이든 성이 없는데 여자들도 나는 여자니까는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에 너무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걸 봤어요. 나도 만약에 내가 밤에 걸어다니는 걸 두려워하나? 라고 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성이 없는 그냥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러니까 약자로서 다칠 수 있는가라고 내가 나한테 물어봤으면은 다칠 수도 있겠지, 사람으로서. 근데 내가 여자니까는 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굳이 말을 꺼낸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너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를 너무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태생 자체가.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뻐, 씩씩해. 씩씩해는 보통 남자 성을 가진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고, 예뻐는 여자 성을 가진 사람한테 보통 사용하는 그 용어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부터 벌써 우리는 너는 여자야, 이쁘게 자라라, 너는 남자니까 씩씩하게 자라야지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걸 세뇌를 시켜줘서 너는 약자가 돼도 괜찮아라는 허락을 어느 정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쪽지도 남긴 게 그분들이 뭐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고 나는 여자라는 게 너무나도 깊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니까 나는 약자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성립되어 있는 내 머릿속에 사고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요. 있다고.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상 내가 어떤 가정에 가면은 여성이 완벽하게 우월한 집안도 있어. 그렇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직도 여성 차별이 좀 심하다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늘 상대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황진미 같은 직업 의사에다가 막 사회적으로 조명한 사람도 항상 자기 스스로가 약자고 조금만 잘 나간다고 하면 조금 못 나가는 사람들이랑 공격도 받고 하다 보는 그게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심리적 약자라는 말이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자 성을 가진 한국 분들을 만나보면은 몸에 사과를 하는 걸 배워 있어요. 나는 너보다 잘나서 미안해. 본인은 굉장히 강하다고 제스처를 하지만은 내가 너보다 잘나서 미안해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좀 약하게 보여야 돼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난 것을 잘난 척이 아니죠. 잘난 사람이 잘난 행동을 하는 건 잘난 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은 잘난 척을 하는가라는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이번에는 너무나도 부각돼 보여가지고 슬프다. 내 동지들이 울고 있는 거 보고 저들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제도권 교육에서 그러한 교육을 한 번도 받고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요. 어쨌건 진실은 오직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메일은 별로 이렇게 겁이 안 나요. 저를 아무리 언급하셔도. 근데 여기에 지금 1년간의 사유의 결과물을 투하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보내시면 잘 못 읽어드립니다. 매주 보내주세요. 매주. A4 용지 반쯤이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새날 거위의 꿈 힐링 베개 출시 기념 6월 30일까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새날이라고 쓰시면 나노 토르말린 수제 비누를 드립니다. 꿈랜드.com 055-533-9088 쇼앤 침대에서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봤어? 잠을 잘 자야 큰일을 하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청와대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게 김영삼 정권 때 경제 관련한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 같은 것이 이렇게 관료화되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공식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바사바 하는 정도가 돼버렸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공식 라인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인의 뭐네 지금 누르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도 실제로 법정 관리 들어가 버리면 나라 경제 엉망으로 망가지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 세금 막 때려갔다가 붓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 왔던 거잖아요. 이 정권 안에서 이게 비리로 터져버리면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있는 실제 지금 책임자들과 이걸 빼먹은 놈들이 꼬리가 잡히니까 일단 요걸 최대한 안 터지게 질질 끌고 가려고 의도한 거지. 아니 근데 정말 영화가 실제를 못 따라간다는 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내부자들 그 영화에서는요. 재벌한테 3천억 원을 불법 대출하는 거예요. 정치권 로비로 해서 은행이 재벌한테 3천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그중에 300억 원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조 단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해서 지금 10%가 정치 자금으로 이 영화에서 4천억이다. 4천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에서 우리가 그건 거의 영화잖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빠이 정말 상상력을 튀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겨우 3천억 수준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거는 4조 2천억 원 규모를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과연 정치권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지난 8년 정권 연결돼 있는 쥐닥 정권 연결돼 있는 동안에 수출입은행 같은 50조 원 이상의 부채가 순수한 자본 부채가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부실 대출이.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50조 원 이상 그리고 산업은행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돈 이상을 이미 조선업계에 물려갖고 있는 거야. 물론 그건 배를 만들어서 갚으면 그 배값으로 해갖고 퉁쳐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10대 중에 8대가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앞바다에 둥둥 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3대 그 조선소를 포함한 5대 조선소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조선업계가 지고 있는 총 부채가 120조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5개 조선사가 120조 원이라고 하는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대출을 갖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실합니다 하고 들어 눕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발권을 하겠다잖아. 아니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날 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친박들의 호주머니 챙기기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면 일부 대승적 돈으로 쓰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직접적 혈세를 친박들의 용돈을 챙겼다. 그러니까 이 친박들이 세금을 왕창 뜯어갔다. 세금 처먹는 벌레다. 이런 개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실제로 이 내막이 지금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거는 검은 돈으로 거의 다 대부분 흘러갔을 그렇죠. 상황이 크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친박들 용돈 챙겼다고까지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이재명 시장한테 1,700 또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펑펑 혈세를 갖다 주고 지들 용돈 뒤로 다 챙겨 쓰고 그러고 나서 국가 돈 없다고 빚은 급증하고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들이 용돈 다 챙기고 이재명 시장한테 1,700 뜯어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정부입니까?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리 나눠먹기가 3분의 1씩이라고 했잖아. 예. 산업은행에요. 예. 계열사가 118곳이래요. 예. 엄청나네. 근데 그중에 최고 경영자, 감사, 사회이사 등 굵직한 자리가 1,000곳이 넘는데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또 하는 거야. 그렇죠. 다 그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결국은 계열사라고 말하는 게 빚잔치한 대기업들을 법정 관리 안 하고 그렇죠. 산업은행 빚으로 끌어안아갖고 마치 나라 기업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우도 그런 셈이지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들 쳐 드시고 지금 IMF 같은 게 안 터지게 꾹꾹 눌러놓고는 있고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 사상 최저. 지난해 6월 달에 1.7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1.50%에서 지금 0.2포인트 또 내렸어요. 그래서 0.25%로 전격 인하를 해서 국민들만 짜고 있는 상태니까 대출을 더 받아라 이거지. 네. 쓸 돈 없으니까.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지금 1.25%.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에서는 그 3천억 불법 대출 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자였던 사람이 낙마하게 되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도 사실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4조 2천억 원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일종의 내부자로서 지금 내부자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영화에서는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원래 국민들이라는 거는 개돼지와 같아서 하루 이틀 짖다 보면 끝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영화보다 지금 10배 이상이 큰 지금 게이트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으로 10% 정도가 10%인지 뭐 얼마인지 그것이 흘러 들어간 것이 굉장히 짐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가만히 있으면 개돼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청문회 깜이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아먹은 건 박근혜고요. 그 박근혜의 오다를 받아서 최경환이잖아요. 최경환이 지금 선거 기점으로 해서 물러났고 그게 유일호가 지금 경제부총리로 들어앉아 있지만 사실은 최경환의 아바타 정도 느낌밖에 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최경환 초이노믹스네 뭐 이런 개소리 해가면서 박근혜 정부 몇 년 헤쳐드셨는데 결국에는 사적으로 뭔가를 챙겨주고 경제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은 절대 없는 상태로 경제는 계속 말아먹고 우리나라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나서 지금 정권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어 중에서도 코어는 최경환 아니겠어요? 네. 최경환이 지금 뭐 자기 지역구에 뭐 얼마 100메가더 갖다 준 건 돈도 아니야. 개인적으로 뭘 얼마나 헤쳐먹었는지가 최경환은 이명박 비리에도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자원 외교 같은 거에 걸려있단 말이야. 최경환을 우리가 왜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참여연대에서는 최경환 운전기사 정탁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양심 선언했던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공공한 이슈에 처해져 버린 상황.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중에 한 명은 딱 최경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홍기택이 산업은행에 당시 조선해양 지원금과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서 비리를 이제 폭로한 것이 과연 그럼 홍기택이 국민을 위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궁지에 몰리고 산업은행이 지금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거 산업은행장의 출신으로서 보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금융마피아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택도. 그렇죠. 그때는 씨발 존나게 쳐퍼먹고 지도 받을 만큼 연봉 다 쳐 받아먹고 떡거물이 좀 있었겠지. 떡거물 좀 다 쳐먹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권력에서부터 산업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폭로지 사실상 현 정부를 타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터뜨리고 나서 현 정부의 실세들 너 왜 그래 새끼야 전화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협상 카드입니다. 이게 산업은행을 살리기 위한. 이런 개같은 지들만의 카르텔에서 놀아나고 그리고 국민들은 어디로 가냐. 그럼 국민의 세금이 덜 축나느냐? 아니다. 홍기택의 폭로가 사실을 조금은 밝혀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종합적인 구조를 혁신해서 이게 92%를 애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위로 밀어냈습니다. 과연 삼성이 2014년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의 위상을 중국에서 찾아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죠. LG전자의 2015년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은 0.1%입니다. LG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삼성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중고가 폰에 중국의 도전이 거세요. 이미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고 관건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도 밀려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대만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밀어낸다면 파산은 더 이상은 낭설만은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산은 결국 국가부도로 가리라 봅니다. 한국은 핀란드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비극이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마도 시기는 2017년 이후...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삼성이 일단 1위입니다. 22.2%. 그 다음에 애플 16.8%. 화웨이가 9.3%. 레노버 6.1%. 샤오미 5.8%.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중국계 업체가 지금 3개가 들어있고요. 물론 뭐 3, 4, 5위니까. 그 다음에 LG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2014년에도 1위였는데요. 27.8%. 2015년에도 1위였는데 24.8%. 2016년에도 1위지만 22.2%. 흐름을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국 펀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 중국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여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실제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수익의 92%는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물량 공세를 한다거나 새가 날아든다처럼 뭐 그런 건데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의 위치가 너무 커요. 의존도라고 하는 삼성, 현대 딱 두 회사를 합쳐놓고 보면 우리나라 50%를 가져가 버리는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진짜로 망하면 좀 약간 끔찍한 게 오겠죠. 그 기업만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이 망해버리면 줄도산해버리죠. 관계가 없는 뭐 은행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IMF 기원도 없는 나라에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 많은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생명법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지금 외국에다가 물건 파는 거는 거의 적자 보면서 한국에서만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2015년에 세계에 출하된 스마트폰 대수가요. 12억 9천만 대래요. 그중에 5억 3천만 대, 약 42%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업체들이 대수로는 물론 이제 애플처럼 실속 있게 뭐 돈을 벌어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간 1위가 될 수도 있고요. 노키아하고 삼성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핸드폰 시장에 기억이 좀 나죠.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 벽돌폰. 네, 노키아, 삼성 뭐 이런 거였는데. 에릭슨. 네. 근데 삼성도 어떻게 보면 영 됐어요. 영 됐죠. 저는 제가 옴니아를 써본 사람 입장에서. 버리는 패를 네. 선택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 흑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완전 쓰레기폰이었었거든요. 네. 직접 써보고 그거 나중에 그 보상까지 받았거든요. 현찰로 몇십만 원에 되는 보상까지 해줬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 그 전에 일반 그 스마트폰 이전 시장에서는 삼성폰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삼성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단 딱 들어갔는데 그 옴니아라고 하는 그 이걸로 봤을 때는 삼성 망했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량 공세로 세계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거슬렸나요? 그 물량 공세의 새날과 삼성을 비교하실 때.
셀프 디스도 어느 정도 하셔야죠. 남들이 깔 걸 미리 까버렸어. 피해가 온다. 근데 미리 까서 까지 못하게. 네, 미리 까셨는데 기분은 참. 그러니까 좀 거시기했어. 아직도 그런 댓글이 달려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정말 PD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화웨이 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이소 같은 데서 팔아요. 그 정도. Y 시리즈. 네. 예. 거기 같은 데서 팔아. 공짜 폰, 영원 폰. 선불폰이죠, 그거 원래. 아니요, 선불 아닌데도 영원이에요. 그래요? 예. 선불로도 하지만 이건 약정하고 영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화의 품질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주 기본적인 기능, 스마트한 기능이 어느 게 강하냐 이런 건데 아이폰만 쓴 사람은 안드로이드가 왜 안 좋은지를 모르고요. 우리는 삼성 같은 폰이. 그리고 안드로이드만 써본 사람은 아이폰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야. 완전 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서로 모르니까 그냥 저들은 저거를 쓰고 있는구나. 그래, 다르구나. 운영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전혀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뭐 패턴 푸는 것부터 아예 너무 생소해요. 사실은 카피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그 모든 것들의 카피라고 저는 봐요. iOS의 카피. 코어를 지금 정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 핵심은 아이폰은 폐쇄성에 있고요. 네. 앱이나 마켓이나 특히 이제 앱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하고 기타 앱들이 다 폐쇄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오픈돼 있죠. 그래서 해킹도 쉽고 정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들여다보기도 쉽고 한 시스템이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닥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죠. 예,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는 안티 애플이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애플이라든지 뭐 시리즈를 그냥 그 테스팅 차원에서 early adapter이니까는 그냥 구매해서 보고 던지는 수준이었었어요. 아직도 그러고. 그래서 딱 봐가지고 얘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보지 아직도 애플하고는 맥이든 뭐든 그닥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전화하고 보안 이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손이 가긴 하는데 PC 쪽하고 이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쉽게. 또 우리나라 전산 상황이 iOS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인증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안 그래도 더러운 성질이 이게 한계를 넘고 그러니까는 몇 단계 가기도 전에 이게 그냥 던지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져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옴니아 폰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커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그 메일에서도 나오지만 부품 수직 계열화예요. 핵심 부품들을 다 삼성그룹 안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스펙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핸드폰들을 스마트폰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먹혔어요. 초기에. 그런데 그게 불과 작년 정도부터는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제조업체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삼성도 LG도 화웨이도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뭐 가격대만 판매 가격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고품질 그 스펙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인도가 되든 아프리카가 되든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지금 가장 고스펙의 스마트폰들이 팔리는 게 삼성전자 갤럭시 S7 윗단계의 스펙으로 팔리는 것들이 약 30만 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판매가가 7, 80만 원이죠.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가폰은 10만 원 이하거든요. 몇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아무 약정 없이 그렇죠. 공기계가. 이게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네. 진짜 나중에 미래 폰 중에는 여기는 별 기능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뭔가 기능을 다 해결하는 네트워크 폰. 또 요즘에 노키아가 활력을 찾으려고 한다는 윈도우 폰. 하다못해 페이스북 폰 뭐 이런 것도 있다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하겠죠. 하겠는데 한번 익숙해지면요. 거기를 벗어나질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라고 뭔가 이렇게 끄집어 가져왔지만 나중에 깜짝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역사를 확 지나고 나면 그 시대에 뭔가가 결국은 이겼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명할 수밖에 없지.
문제는 삼성은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한국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한국의 삼성 의존도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망해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느냐가 아니라 심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뇌순녀 박근혜님이 이게 박근혜 씨가 이렇게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게 그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에 처음에 나올 때쯤 제가 해외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나갔었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에서는 거기에서도 그 공짜로 폰은 받고 약정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 똑같은 폰인데 그게 꾸준히 아직도 그런 트렌드들이. 이런 짓거리는 국민의 세금 눈먼 짓거리 엄청 해대고 있잖아요. 자격도 없어요. 얘들은 지금 이것은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신이고 어떤 권력을 주는 당사자라면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난 이 최경환이 이 아이를 잡아다 강화문에서 돈으로 뺨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진짜. 돈으로요? 네, 돈으로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만. 근데요, 왜, 최근에 이제 이런 내부 고발에 대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내부자들도 그렇고, 성남 변호사도 그렇고. 근데 그게요,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 고발을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그 안에 이렇게 한 일원으로서 단물 빨 거 빨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그 어떤 미묘한 빡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정말 확 고발을 해버리고야 말겠다. 내가 더 망하더라도 이런 식의 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뭘 참을 수가 없어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 고전적인 서사이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인간들과 비슷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빡침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균열 속에서만 이런 진실이 하나씩 밝혀진다는 거죠. 그렇죠. AIIB 부총재는 우리나라에서 컨트롤 못 하나 보죠? 못하죠. 이미 UN 사무총장과 비슷한 반열에 간 거죠, 뭐. 중국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도 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권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인 거죠. 체감데이? 뭘 체감한다는 뜻인가? 이것은 체중 감량의 준말이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 이거지? 이왕이면 건강하고 멋지게 살지 말입니다. 그럼 쾌청데이는 날씨가 쾌청하다는 뜻인가? 아, 그것은 집을 나올 때 몸이 가벼워져 불면 이것이 쾌청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그게 잘 나온다는 뜻이라 이거지? 아나콘다. 그지? 그냥 푹 튀어나오는 것이지.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이잖아. 토종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네?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지 말입니다. 1588-6452 명인 허브가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체감데이, 쾌청데이는 약이 아닙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명인 힐링푸드에서 6월, 7월 여름 다이어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체감 다이어트 쾌청데이 60호 한 박스 구매 시 30호를 추가 증정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중고차 이야기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한글로 중고차이야기.com. 자, 뇌순녀 박근혜님 메일. 안녕하세요. 뇌순녀 박근혜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저자인 삼성전자 파산에도 한국이 사는 길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읽기 좋은 책이더군요. 두껍지도 않고 서술도 참 쉽더군요.
고수는 쉽게 쓴다더니 맞는 말 같아요. 저자인 박상인 교수는 노키아 몰락과 삼성전자 몰락을 비교해서 시나리오를 풀어나갔습니다. 일단 노키아 얘기를 간단히 하면 노키아는 80년대 말 부동산 거품 붕괴와 소련 붕괴로 이미 부도 위기로 몰렸습니다. 당시 대표가 자살하는 비극도 겪었더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며 GSM이 유럽 표준이 되어 재기의 발판을 맞이합니다. 인구 500만의 핀란드 기업이 전 유럽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럽 통합이 제공해주며 사라진 러시아 시장을 대체해 주었습니다. 세계화도 큰 도움을 주었군요. 그래서 핀란드는 1994년부터 외부에서 단일 기업 경제로 불렸더라고요. 노키아의 위치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건드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노키아는 90년대 말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휴대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최강 기업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2007년부터 아무니 들이우죠. 결국은 2013년 휴대폰 부문을 매각하고 맙니다. 몰락하고 만 겁니다. 이 노키아가 삼성전자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둘이 비슷하고 조세 납부 비중도 비슷하고 국내 수출 비중도 비슷하고 그래서 노키아 몰락 당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노키아는 휴대폰 부문 매각 당시 주가가 고점 당시 90% 하락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90% 하락으로 돌려보니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치명타를 입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파산하고 삼성전기, 삼성 SDI가 치명타를 입더군요. 그리고 70% 하락으로 돌려보았더니 그래도 삼성그룹 전체가 파산하는 걸로 나오더군요. 혹자는 삼성은 노키아와 달리 한쪽으로 몰빵한 기업이 아니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10년 전 삼성전자는 확실히 황금 분할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전화 부문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13년 당시 영업이익의 7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출도 나머지 사업부를 다 합친 것보다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더 큽니다. 문제는 다른 사업부와 다른 계열사도 삼성전자의 성장과 함께 연명해왔다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액정 표시 장치가 만약 갤럭시가 완전 몰락하고도 살아남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의 50% 이상이 삼성전자와의 내부 거래입니다. 삼성전기나 삼성 SDI도 갤럭시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나머지 부품을 공급하며 상당한 내부 거래로 살아가는 회사입니다. 갤럭시가 무너지면 이 두 계열사도 파산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사업부 중 그나마 잘 나가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확실한 사업입니다. 잘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비수기에는 막대한 손실을 내는 분야입니다. 여기는 머니게임 분야입니다. 평상시에 현금을 두둑히 비축하고 있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제조 원가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물량 공세로 버텨내야 하는 업종으로 현금 비축이 필수입니다. 저자인 박상인 교수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반도체 사이클상 비수기로 적자를 보는데 갤럭시가 노키아처럼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카산드라적 예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에도 반도체 대폭락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수백억 달러의 적자인데 동남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외환위기로 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 이건희가 매각 대상으로 지정해 팔 곳 알아보라고 한 곳입니다. TV사업부는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사업부로 그냥 삼성의 전통으로 갖고 가는 곳입니다. 결국은 반도체와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붕괴한다면 삼성이 반도체 비수기와 갤럭시 붕괴가 동시에 겹치면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삼성전자는 2013년 매출의 정점에 도달한 후 2014년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당시는 그러려니 했죠. 그러나 다시 2015년에도 2014년보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률에 끼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줄도산이 불가피합니다. 박상인 교수의 시뮬레이션상 실업률이 7.1%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멸적 결론이더군요. 으스스해요.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상호 출자로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대폭락은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엄청난 소실을 입는다는 겁니다. 노키아는 지배구조가 이렇지 않아 무너져도 핀란드가 외환위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비관론자로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붕괴 이후 외환 위기를 저는 믿습니다. 삼성전자 붕괴 가능성을 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노키아가 무너지기 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노키아는 중저가 폰의 강점을 갖고 전 세계에 같은 플랫폼으로 휴대폰을 생산해 생산 단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생산성도 대단히 높았죠. 그런데 노키아가 갖고 있는 중저가 폰 분야에 중국과 인도의 로컬 업체가 도전해 그 시장을 뺏어와 노키아의 수익성이 아이폰 등장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여 노키아 경영진이 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휴대폰 분야의 최고 비싼 가격을 자랑하던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죠.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도 고가폰은 아이폰에게 완패하고 중고가 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익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이는 제16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7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연구 성과와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이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2014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고 2012년에는 독일 미넨에서 열렸는데 이번 16차 대회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병합국인 핀란드, 네덜란드를 제치고 서울 대회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내년부터 기본소득 실험이 예정된 핀란드의 얀 오토 안데르손,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이론가 필립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을 열렬히 지지하는 독일 연방의원 카티아 키핑, 1970년대 캐나다 민컨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건강에도 좋다는 걸 분석한 에블린 포르제,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제파니아 카미타 나미비아 장관 등 내노라 하는 전세계 인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콘서트, 영화제, 퍼포먼스 등 2016년 기본소득 주간 행사가 펼쳐지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 본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BIEN 2016.org.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예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의 CEO, 감사, 사회이사 등에 대한 인사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고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라인에 없을 법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사실상 결정해버리고 네가 결제만 해.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이 사람네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는 그냥 핫바지 내지는 허수아비였고 자기의 결정이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을 봐서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전혀 관계없이 그냥 4조 2천억 원 대우 조선에다가 지원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이 양반 입장에서는 영전되고 나서 실제 이제 금융권에 돌아갈 일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용감한 내부자 고발이긴 한데. 전에 말했던 AIIB 부총재에 그렇죠. 이 사람이 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부총재로 가 있는 입장이라 만일 자기가 거쳐왔던 산업은행 쪽 안에서 뭐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는 거를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은 아예 이건 정부가 잘못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턴 거다라고 일종의 자기 책임을 털기 위한 일종의 내부 고발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네요. 안 그러면 너무 쉽게 꺼낼 수 없는 상대들을 꺼냈고 또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자들이 나한테 그런 어떤 부정 청탁 내지는 부정한 처리를 지시했다라고 이름까지 까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지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수야들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당시의 근거자를 지금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배분되고, 그리고 그 돈이 대우로 다 갔느냐? 아닙니다. 제가 정치 자금을 흘렀을 그렇죠. 매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돈에 대한 모두 돈을 다시 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대출 좀 해줘 또는 뭐 지원 좀 해줘 그러면 은행이 그 상황 재무 상태 같은 걸 뭔가 이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용 금융위원장, 진흥섭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해놓고 산업은행장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네가 결제 도장만 찍어.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이게요, 지난 해에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은행장이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 무슨 자동차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물론 그걸 만나게끔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론인인데 어쨌든 이렇게 부당하게 전혀 감이 안 되는 거인데 그 은행에서 이 대기업으로 대출을 해줘. 대출을 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정치 자금 거기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선 후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이 중간에 봐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은행 돈이 네 돈도 내 돈도 아니고 금고처럼 쓰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폭로를 뭐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이병헌이 손을 잘리네 어쩌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기 부채 비율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53%고 산업은행이 22%인데 요게 질이 달라요.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대우조선이 수주한 선박 계약서를 바탕으로 뭐 계약금은 보통 2%에서 5% 받으니까 나머지 95%에 대해서 선박을 인도할 때까지 필요한 제조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만들지도 않은 선박값, 그러니까 납품도 하기 전에 선박값을 대부분 선결제로 땡겨줘 버리는 거야, 수출입은행은.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미 돈은 다 땡겨 썼기 때문에 대우조선 자체는 남는 돈이 없는 돈이지. 근데 이걸 외상으로 갖다 쓰는 돈이라서 펑펑 갖다 조지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은행인 경우에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운영자금이 딸린다든지 인건비가 밀린다든지 손실을 입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빵꾸나는 돈들을 수시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건 찔러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식적인 그 대출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선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줬다고 치면 나중에 이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이 불안해지거나 어떠한 형태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오다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정의 돈들을 그냥 찔러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특별한 목적이나 회계에 대한 어떤 구분 없이 자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기금 지원기금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시키는 대로 돈을 찔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몫에 대해서 얘들이 분명하게 3분의 1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금융당국 3분의 1, 청와대가 3분의 1. 그러면 결국은 금융 관련된 마피아들하고 청와대 관련된 애들이 그 대출금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빼먹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비리야, 이거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그래서 국민을 위한 산업으로 변신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미님 얘기했듯이 수백 배 커진 그 영화보다 수백 배 커진 이 엄청난 게이트를 야권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일벌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드시 이 진실을 야권이 밝혀서 여기에 가서 친박들한테 들어간 돈 전부 다 회수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여기에 이제 신비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하자면 산업은행은 일반적인 그 개인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으로 해서 대기업이나 이제 국가가 지정받아서 필요로 한 기업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대출하기 때문에 사실 대출 명목이 굉장히 간소합니다. 일반 은행에 비해서. 거래처가 몇 군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금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분식회계 같은, 즉 돈을 빌려다가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조정하는 듯의 분식회계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첨단 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홍 은행장이 있을 때부터 이거를 이미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2010년 당시부터 현대라든지 삼성이 5천억에서 2조 원 가까운 적조, 현대적으로 3조 한 2천억 가까운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비투성이었던 대우해양조선은 4,700억의 흑자가 났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그 조선에 대한 경기가 떨어지고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도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대우가 4,700억 이상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회계 관련한 분식회계 관련한 조사를 안 해봤냐 했더니 해봐서 이게 위험 등급으로 볼 수 있는 5등급으로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자기가 정부 때문에 돈을 억지로 밀어줬다는 것까지는 알 수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거는 압력받아서 하는 놈이니까 반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은행장으로서 최소한 감리와 회계에 대한 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건 맞지 않느냐 이거 아니야. 이거는 스스로 똥 묻은 개가 나중에 저 똥은 내가 묻힌 게 아니에요. 내가 싼 똥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바른 놈이 나빠, 싼 놈이 나빠. 지가 똥을 싸놓고 말이야. 대우조선 구조조정 12조를 투입하고 추가로 4조 2천억을 투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6억 2천억이 지금 투입된 16조. 6조 2천억이 조가 돈도 아니야 엄청나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단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전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이 사회를. 이건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예요. 이건 자본주의도 아닌 겁니다. 자본주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날 이 사람의 양심선언 비슷한 게 나오던 같은 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산업은행, 수협은행에서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1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라면 대책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10조 원, 1조 원씩을 돈을 내어서 조성한다는데 아까 말한 그게 이제 발권이에요. 그 돈을 뭐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돈 찍어서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동안에 돈 못 찍겠다고 한 거에 대해 물러섰어요. 예, 하느니 물러선 겁니다. 그냥 찍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굴복한 거죠, 박근혜 정부에. 뭐 어디 데려다가 한 방 먹였나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에요. 계속 버텼어요. 못 찍는다고. 이게 지금 뭐 과거로부터 흘러온 무슨 전통이나 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거네. 우리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은행에서 10조를 찍으면 내 돈 가치는 얼마나 하락할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 1년 GDP가요, 1조 달러니까 1000조 원 이쪽 저쪽이거든요. 10조 원 찍었으니까 1% 날아갑니다, 일단. 계산상으로 확실하게. 정확히 이거는 내 돈 1% 빠지는 거야. 빠지는 겁니다. 명확히 내 전 재산이 1%가 빠지는 겁니다. 돈만 빠지는 거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장 원리에도 역행하면서 국민의 세금 혈세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커미션이나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미션의 범위를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사조 있죠. 그건 넘어버린 아니, 겁니다. 발권력 이야기는요, 커미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강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공상과학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전체 국민들이 나한테 10원씩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 찌질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게 바로 발권력이에요. 전체 국민들의 재산에, 그 1%씩을 내가 삥을 뜯으면 되겠다라는 게 발권력으로 몇 조 이렇게 딱 하면 그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 돼. 국민의 세금은 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 형태로 계속 기업을 망가뜨려 놨잖아. 이게 망가져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갔었고 그리고 그 타이밍대로 어쳤던 데다가 그 이번에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또 노동자들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조조정이야. 그리고 여기서 방금 나무진이 알려주신 속보. 왜 금리를 0.25% 내렸느냐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0.25%를 내림으로 인해서 시중 안에서 대출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지. 그만큼 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이걸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금리를 내려서 지금 있는 통화 가치가 낮아진 거다. 돈의 유동성이 늘어나므로 이런 개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내려놓고 이미 발권을 진행해서 이 돈을 쏟아붓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못 느끼지만 얼마큼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가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대우조선인의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헤쳐먹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도덕한 정권은요 나라를 완전히 갉아먹어버린다는 게 느껴져요. 이 정권은요 부도덕함을 떠나서 무능한 정권인 겁니다. 여기서 왜 발권력이라고 하는 카드를 집어들었는지 경제적으로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40조 원 이상을 돈을 추가로 쏟아붓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국채 발행을 해서 40조 원을 쏟아 넣는데도 별 효과를 못 봤죠. 부동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그때는 국채를 했는데 왜 이번엔 국채를 못 할까요? 그거는 우리 기업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요. 그 채권을 은행이 사잖아요. 그만큼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안 사요. 그러니까 40조 원을 발행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갖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40조 원 이상의 그 시중 자금들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업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번만 더 여기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다가는 아예 기업들 자체의 이 기업 채권들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어디서 더 이상 돈을 찝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짜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한테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시킬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이걸 민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한 방법인 발권력을 통해서 돈을 풀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요. 10조 원에서 끝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지. 1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100조 원을 찍어서 돌려도요. 사람들은 발표를 안 하면 체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물가가 막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100원 주고 사던 걸 110원, 120원을 줘도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경기도 부진하고 소비가 부진한데? 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이 발권력 때문이라는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그 증세가 나타나면 이게 정부가 대우 살리겠다고 발권한 영향력이 벌써부터 오는구나 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모든 물건을 만드는 우리나라 통상적인 상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치 외국에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 비용만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나쁘고 이상한 방식으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네요. 정말 깝깝하고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한국 사회 붕괴됐으면 좋겠어요. 붕괴돼서 봉기가 일어나서 이들을 강화문에 달아놓고
네,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마음은 편하지만 아니 그래서 다시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2의 건국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악습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홍기택이가 국민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까발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산업은행이 잘못 없다. 우리 임직원들 잘못 없어. 지금 현 정권이 달라고 해서 한 대로 했어. 우리 잘못 없어. 이거 항변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이재명 시장의 복지 관련한 돈 뺏어가는 거. 주저반 새끼들이죠. 그거 보고 있다가 요거 보고 있으니까. 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인면수심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자기네 당 출신 지자체장이 빚더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열심히 뭔가 아끼고 쫄라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복지 조금 해보겠다니까 그 돈 뺏어가는 놈.